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작년까지는 우리 교육과정에 없던 내용이고요. 내용이 없다기보다는 단원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새로 추가가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난감해 하기도 하더라고요. 기출문제도 마땅치 않고,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부터는요, 완전히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복습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난이도는 쉽게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회탐구로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그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거에 따라서 심지어 어느 대학에서 예를 들면 지리교육과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 존재의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세계 지리는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나 이게 더 어렵게 바뀐 게 아니라 더 쉽게 바뀌었고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부터 시작되는 지역 지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2학년들이라고 하면 그냥 좀 편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3학년 학생이라면 여기를 너무 꼼꼼하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3월부터 치르는, 실제로 4월부터 이렇게 치르긴 했지만요, 학력평가나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어떤 수준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어느 정도로 문제가 나오는지, 그 정도만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3월 학력평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4월 달에 치르긴 했지만, 그것도 이제 집에서 알아서 스스로 치르긴 했지만, 4월 학력평가에서 나왔던 우리 몬순 아시아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게 세계지리를 공부하지 않아도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수준이죠. 다음 자료는 세 지역의 전통 음식 문화에 대한 것이다. 가다 지역을 지도에 A씨에서 고른 것은, 가를 봤더니 바다와 인접하여 생선 요리가 많음, 소금, 식초, 설탕 등으로 간을 한 밥 위에 얇게 저민 생선을 얹은 초밥이 유명함. 일본에 있는 일본의 전통 요리죠. 스시잖아요, 스시. 자, 그래서 가는 일본이 될 거예요. 이거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고온다습한 기후 환경의 영향으로 향신료를 사용한 요리가 많음. 매콤하고 새콤하고 짭짤한 볶음밥이 나시 고랭이 유명함. 자, 어느 나라까지인지는 잘 모르더라도 열대 기후 지역에서 먹는 전통 음식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얘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요리인 나시 고랭이에요. 이거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는 한량한 이 지역에서는 강한 불로 조리하는 요리가 많음. 달콤한 양념을 발라 장작불로 구운 오리구이가 유명함. 베이징 덕이죠. 자, 그래서 얘는 중국의 전통 요리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는 지도가 나오고 각 나라를 찾는 건데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또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았을까 봐, 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는 5월에 치렀지만 4월 학력평가에서도 몬순 아시아 문제가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것도 일부분이거든요. 자, 표의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 A2에서 고른 것은, 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국가로 커피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어쨌든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은 쌀로 만든 국수, 쌀국수로 유명한 나라죠. 육수에 넣어 만든 펄을 즐겨 먹고 전통 의상으로 아오자이가 있다. 베트남이죠.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건 세계지리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다음에 나는 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로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쌀밥 위에 해산물 등을 얹어 먹는 스시가 있다. 일본이네요. 이 국가의 서북부 지역은 북서 계절풍에 의한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경사가 가파른 지붕의 전통 가옥이 나타난다. 일본이고요. 그 다음 다는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로, 인도양, 포인트는 인도양이죠.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
몇 나라 안 돼요. 그래서 고온다습한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차 재배가 활발하다. 차가 또 키워드가 되겠네요. 세계적인 차 수출국이다. 이 국가에서 생산된 홍차는 섬의 이름을 따 실론차, 실론티라고도 부른다. 스리랑카가 되겠죠. 자, 얘는 배점이 무려 3점이네요. 자, 이 문제 틀릴 학생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꼼꼼하게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중심으로 그리고 앞 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좀 가볍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수능 특강 내용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자,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몬순 아시아의 자연 환경. 자,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가 지역 지리인이만큼 여기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물론 여러분들 대부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알고 있을 테지만 나라들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일단 오세아니아는 뭐 큰 나라라고 해봤자 오스트레일리아하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밖에 없으니까 몬순 아시아 지역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 좀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일단 몽골이 있을 거고요. 몽골도 여기 몬순 아시아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있고요. 자, 물론 중국은 땅덩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따라서 기후 특성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것도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대만이라고도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타이완이에요. 뭐 타이완, 대만, 뭐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섬나라는 필리핀이죠. 필리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인도 차이나 반도 쪽으로 오면 남북으로 길게 있는 나라, 이 나라가 베트남. 그 다음에 그 내륙으로 있는 얘는 바다를 끼고 있지 않죠. 이 나라는 라오스. 그 다음에 라오스 아래쪽 베트남의 서쪽에 있는 나라는 얘가 캄보디아. 자, 그 다음에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서쪽에 있는 나라는 타이. 뭐 태국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식 이름은 타이예요. 자, 그 다음에 인도랑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 사이에 있는 이 나라는 미얀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동남아시아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남부아시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 우리나라, 일본, 그 다음에 몽골까지는 동아시아라고 하고요. 뭐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야기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다 쪽으로 좀 오게 되면 자, 이 말레이 반도인데 여기 끝에 있는 나라가 말레이시아인데요. 여기만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이쪽도 말레이시아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 여기가 브루나이인데 여기는 석유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잘 사는 편에 속해요. 물론 모든 국민이 잘 사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국왕제인데 왕이 잘 살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는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여기 부분이 전부 다 인도네시아에 속한다. 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여기는 또 엄연히 독립국가거든요. 종교 갈등 때문에 이렇게 2000년대 초반에 독립한 나라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동티모르라는 곳인데 사실 뭐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나라는 아니죠. 너무 작다 보니까. 자, 이제 우리가 남부아시아 지역으로 가면은 자, 제일 큰 나라 인도, 그 다음에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 스리랑카, 이 섬의 이름은 실론섬이에요. 아까 살펴봤던 문제에서 나왔던 나라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쯤에 굉장히 유명한 섬나라가 있어요. 이름 말하면 아마 다 알 수 있는 여기에 있는 섬나라가 몰디브인데 뭐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겠죠. 몰디브 이름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서쪽에는 파키스탄이 있고요. 여기까지를 보통 남부아시아라고 부르고 이쪽은 중앙아시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는 방글라데시인데 자, 우리가 종교할 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원래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한 나라로 독립했지만 나중에 방글라데시가 추가로 분리 독립한 거죠.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긴 나라 네팔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조그마한 나라 부탄이 되겠죠. 부탄. 자, 여기까지 하면 몬순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얼추 다 한 것 같아요. 됐죠? 자,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중요한 국가들은 다 외워두셔야 돼요. 자, 사실 이렇게 세계지리를 공부하면서 뭐 그런 학생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 어떻게 다 외우냐고 이렇게 투덜대는 학생들이 덜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지리랑 달리 세계지리는, 그리고 사실 다른 과목이랑 비교해서도 세계지리의 이 나라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위치도 완전히 다르고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쵸? 그 다음에 이름도 완전히 달라요. 자, 이제 뭐 한국지리를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사실 한국지리는 행정구역이 크기가 대체로 비슷하고요, 다 우리말이다 보니까 뭐 그 동네가 그 동네 같고, 그 다음에 이름은 익숙한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전주, 그 다음에 뭐 안동,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청주, 이름은 익숙한데 전주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면 학생들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지역의 모양이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지리에서 이렇게 지역을 익히는 것보다 세계지리에서 국가나 어떤 지역을 익히는 게 대략 에너지가, 시간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시작도 안 해보고 많다고 투덜대린다. 이제 사실 그런 학생들은 좀 미안하지만 세계지리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과목도 아마 좋은 성적은 안 나올 거예요. 일단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때 나올 때마다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감이 생기죠. 물론 이렇게 큰 나라를 중심으로 먼저 익히고, 또는 이렇게 툭 튀어나온 나라들 중심으로 먼저 익히고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확장해 나가는, 그래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니까요. 됐죠? 아무튼 나라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정말 수능 특강으로 돌아올게요. 자, 몬순 아시아의 자연 환경. 자, 우리가 몬순은 계절풍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몬순 아시아란 말 자체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대로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몬순 아시아의 범위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의 동아시아, 그 다음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지역을 말한다. 그 다음에 계절풍 풍향 및 강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포인트는 여름철에는 해양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냐면 대륙 쪽으로 불어요. 그 다음 겨울에는 반대로 대륙 쪽에서 해양 쪽으로 건조한 바람이 불죠. 자, 그런데 이제 무조건 차가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유도가 좀 높은 우리나라 근처는 한랭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여기 적도 근처는 겨울철에 그렇게 차가운 바람은 아니겠죠. 건조하긴 하겠지만 대륙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어쨌든 위도에 따른 특징도 조금은 알고 있으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도를 보면서 뭐 조금만 추가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이걸 심화 내용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앞에서 한번 설명했으니까 그냥 정리해야 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들어두면 재미있는 내용이니까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우리가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똑같지만 계절풍이 부는 원인은 달라요. 자, 이제 우리는 어차피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중위도 지역에서 계절풍이 부는 이유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대륙과 해양의 온도가 달라서 그래요. 이제 그게 비열 차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당연히 대륙이 온도가 더 빨리 변하고 해양이 온도가 느리게 변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저위도 지역은 1년 내내 에너지가 남기 때문에 뭐 바다하고 대륙의 상대적인 온도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계절풍이 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적도 수렴대의 남북 이동에 따라서 계절풍이 불어요. 그래서 계절풍이란 건 똑같지만 우리 중위도 지역하고 저위도 지역하고 계절풍이 부는 원인은 다르다. 자, 우리 적도 근처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1월 달에는 적도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말레이 반도 아래쪽, 싱가포르 조금 아래쪽, 여기가 적도죠. 그리고 적도 수렴대가 지금 남반구에 이렇게 치우쳐 있어서요. 자, 적도 수렴대를 향해서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오고요. 자, 밑에는 없지만 남반구에서도 지금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올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무역풍이 이런 상황에서는 대륙에서 지금 이렇게 대륙에서 적도 수렴대 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가니까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해양 쪽으로 무역풍이 분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건조할 거고요. 자, 그런데 7월 달이 되면 적도 수렴대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요. 자, 자료에 따라서는 더 북쪽에 올라온다고 나타내기도 하는데, 자, 여기에 적도 수렴대가 있으면 이제 무역풍이 적도 수렴대를 향해서 모여들게 되겠죠. 그래서 남반구에서부터 불어오기 시작한 무역풍이 적도를 지나서 적도 수렴대까지 지금 이렇게 해양에서 대륙으로 불어오고 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저유도 지역은 적도 수렴대 남북 이동 때문에 계절풍이 분다. 됐죠? 우리가 원래 계절풍의 정의라고 하는 게 계절에 따라 풍향이 달라지고, 풍향만 달라지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격도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건조한 바람, 이쪽은 습한 바람, 그리고 우리 중위도 지역은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 때문에 계절풍이 분다. 자, 조금 심화 내용이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왕 한 김에 여기서 심화 내용 다시 하나만 더 할게요. 이왕 나온 거니까. 자, 여러분들 적도가 지금 이렇게 다시 있으면은요, 자, 우리 전향력이라고 하는 건 남반구하고 북반구에서 무조건 반대로 작용해요. 자, 우리가 이제 세계기후 처음 시작할 때 전향력 꼼꼼하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자, 원리도 기억나면 좋겠지만 뭐 기억이 안 난다면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 그래서 남반구에서 적도 수렴대로 무역풍이 불어올 때 남반구에서는 지금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이렇게 무역풍이 불다가 얘가 북반구로 넘어오면 전향력의 방향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무역풍이 분다. 됐죠? 됐죠? 그렇게 좀 기억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지구과학을 공부한 친구들이 이제 세계 지리를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사회탐구 과목을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자연계 학생들도. 그럼 그런 학생들은 여기에 또 약간 고개를 갸웃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여기에 다시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바람이 휘느냐, 북반구인데. 자, 이건 이제 사회탐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을 공부한 이런 마니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자, 여러분들 바람이 불 때 방향을 결정하는 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전향력도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기본적으로 바람이 부는 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거죠. 그게 제일 큰 힘이에요. 그 외에 전향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가운데에 저기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으로는 상대적으로 고기압이죠. 상대적으로 고기압인데 뭐 여기만 표시를 할게요. 자, 그래서 고기압은 중심에서 주변으로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불어 나와서 저기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려 그래요. 여기에서 전향력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이렇게 주변으로 불어 나가려 그러지만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지금 휘는 거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공기가 저기압을 향해서 이렇게 가려 그러는데 처음에는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살짝 휘어요. 하지만 결국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의 이 기압 차이 때문에 생기는 힘을, 좀 어려운 말인데 기압 경도력이라고 불러요. 기압 경도력. 바람이 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기압 경도력 때문이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이 바람의 흐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인문계 학생들은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공부한 친구들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세계지리에서 절대 물어보는 내용은 아닌데 뭐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됐죠?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다양한 지형이 나타나는 몬순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에 있는 지도를 좀 크게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도가 너무 작죠. 뭐 여러분들 조그만한 글씨로 간단하게 체크 좀 해주세요. 뭐 필기할 건 별로 없고요. 그냥 주요 지형들 한 번만 살펴보려고요. 선생님은 최대한 한번 키워볼게요. 자, 이제 지형을 정리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하나는 높은 산맥, 그 다음 다른 하나는 하천. 하천 주변으로는 넓은 범람원이나 그 다음에 세계지리에서 나오는 큰 하천들은 하구에 큰 삼각주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하천과 평야는 보통 같이 묶이거든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해당하는 산맥을 한번 살펴볼게요.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은 저쪽에 있는 알프스 산맥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신기 조산대인데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산맥이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죠. 히말라야 산맥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해발 고도가 높은 부분 여기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여기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지나서 여기쯤에서 이제 환태평양 조산대하고 만나게 돼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있는 대표적인 산맥 히말라야 산맥, 여기는 뭐 워낙 유명하죠.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진 활동은 일어나지만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맨날 물어봤던 내용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환태평양 조산대는 태평양 둘레를 따라서 쭉 이어지는 조산대인데 여기 일본 열도, 뭐 타이완, 필리핀, 그 다음에 여기 파푸아 뉴기니 섬, 그 다음에 더 가서 수많은 여기에 있는 화산섬과 뉴질랜드까지 그렇게 환태평양 조산대가 이어져요. 여기에서 대충 만난다. 그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 이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이제 산맥을 꼽으라면, 자, 인도에 있는 서고츠 산맥,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 서쪽에 있다. 서고츠 산맥.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동고츠 산맥. 얘는 동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산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쯤으로 데칸 고원이라고 있는데, 자, 데칸 고원은 우리 화산 지형할 때 잠깐 나왔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현무암이 분출해가지고 여기는 막 수백 미터 두께로 현무암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해발 고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고원이죠. 자, 여기 데칸 고원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 외에 산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것들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 산맥은 아니지만 해발 고도가 지금 4,000m가 넘어가는 굉장히 높은 지역을 봤더니 여기 근처가 지금 전체적으로 4,000m가 넘어가죠. 티베트 고원. 자, 이제 중국어로는 시장 고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우리는 왠지 중국이 조금 싫으니까 티베트 고원이라고 부를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하천들 한번 살펴볼게요. 큰 하천들. 자, 먼저 중국의 북부 지역에는 황허강이 있는데요. 자, 얘가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해가지고 건조한 지역을 지나서 얘가 우리나라 황해 쪽으로 흘러들죠. 자, 참고로 우리나라 여기 있는 바다를 서해라고도 하고 뭐 황해라고도 하는데 누런색 바다죠. 자, 그 이유가 여기 황허강이 엄청나게 많은 황토 흙을 이렇게 황해로 이렇게 운반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가 흙탕물인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는 황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양쯔강이라고 부르지만 중국 사람들은 창장강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티벳 고원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얘는 중국의 대체로 남쪽 지역을 지나가는데, 자, 우리 중국은 태평양이랑 가까운 남쪽이 강수량이 많고 태평양에서 멀어질수록 강수량이 줄어들죠. 그리고 여기 내륙으로 가면 사막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황허강보다는 여기 창장강이 강수량이 훨씬 많아서 유량도 훨씬 많아요. 됐죠? 그래서 이 창장강에는 세계 최대의 댐이 있고요. 수력 발전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하천이에요. 뭐 기억 좀 해주세요. 뭐 양쯔강이라고 불러도 별 문제는 없는데 창장강이라고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 중국 남부에는 주장강이 있는데 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도에 보면은 유명한 강이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시작해가지고 인도의 북서부 지역, 이제 정확히는 파키스탄을 주로 흘러가는 인더스 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의 북동부 지역, 역시 히말라야 산맥에서 시작해가지고 힌두스탄 평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해발 고도가 낮은 평야지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흘러서 이제 수많은 이제 물줄기로 갈라지면서 여기에 이제 삼각주가 되게 많아요. 여기에 있는 나라가 방글라데시거든요. 이렇게 흐르는 강이 겐지스 강이죠. 겐지스 강. 자,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길이가 긴 강, 여기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나라를 지나서 베트남으로 흘러드는 메콩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타이에 있는 대표적인 강 짜오프라야 강이라고 돼 있는데, 자, 뭐 이걸 뭐 단답형으로 내거나 그러진 않지만 우리 타이에도 당연히 강이 있다. 그 다음에 미얀마에 있는 강은 이와라디 강인데 이 강 주변으로 범람원, 그 다음에 뭐 삼각주가 발달해 있어서 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하천들이 있다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야는 여기 힌두스탄 평야원이 이렇게 있고요. 뭐 위성 사진 보면 알겠지만 정말 평탄하고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메콩강 하구에 있는 여기 상박주도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중국의 동부 지역은 정말 평야가 드넓죠.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하천 뭐 마무리를 짓자면, 자, 여기에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인 하천이 2개가 있죠. 인더스강과 황허강. 자, 그 다음에 외래하천도 2개가 있는데 인더스강 외래하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황허강도 외래하천이에요. 하지만 여기 황허강은 그냥 중국 내에서만 흐르니까 물 분쟁은 없죠. 그냥 한 나라니까. 그에 비해서 인더스강은 상류에 있는 나라와 하류에 있는 나라가 물 분쟁이 심하니까 얘는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외래하천.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하천들은 이제 국제하천인데 국제하천이 아닌 하천도 있죠. 대표적인 게 황허강과 여기 창장강은 중국에서만 흐르는 하천이다. 별건 없고요. 역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됐죠? 자, 몬순아시아의 농업적 토지 이용과 특색. 자, 우리 농업은 앞에서 식량 작물 할 때 쌀하고 밀 같은 거 공부했었죠.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만 살을 더 붙이면 돼요. 자, 농업적 토지 이용을 봤더니 역시 몬순아시아에서 첫 번째 다룰 건 쌀이죠. 쌀. 자, 생육 기간 동안 높은 기온과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절풍 기후 지역이 딱 알맞다. 그다음 얘는 이제 평평한 곳에서 이제 물을 가다 두고 물에다가 뭔가를 심는 거니까 논농사를 지어야 되니까요. 하천 주변의 비옥한 충적지에서 잘 재배된다. 범람원이나 삼각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식량 작물 자원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쌀은 밀보다 인구 부양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벼농사 지역은 세계적인 인구 밀집 지역이다. 자, 우리가 뭐 굳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중국,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나라 인도, 14억, 13억, 그쵸? 인구가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자, 이거 모르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밀은 다루지 않거든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자, 여기가 지금 몬순아시아 지역이니까, 자, 물론 여기는 이제 계절풍 영향이 좀 덜 받긴 하지만, 자, 우리가 밀은 몬순 기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그래서 따로 밀은 다루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굳이 여기다 표시를 하자면 중국의 우리 북부 지역 화북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밀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요. 밀 생산 1등이 중국이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의 북서부 지역도 밀을 굉장히 많이 재배해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으니까. 세계에서 밀 생산량 2위가 인도였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몬순 아시아를 공부하고 있는 거라서 밀을 따로 다루지는 않을 거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차 체크 좀 해주세요. 차. 자,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차 문화권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는 차보다는 커피를 훨씬 많이 마시죠. 그렇죠? 우리가 뭐 거리에 나가보면 차 전문점은 거의 없는데 우리 커피 전문점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제일 큰 게 그런 원료의 가격이라 해야 되나? 차는 이게 제대로 이렇게 뭐 다른 걸 섞지 않고 차만 가지고 음료를 만들면 원가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에 비해서 커피는 원두 가격 얼마 안 비싼 거 알고 있죠. 물론 비싼 원두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차보다는 이제 커피 문화권이 돼버렸는데, 하지만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차 문화예요. 차. 그래서 전 세계에서 차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중국은 어지간하면 1등. 그 다음에 우리 인도는 어지간하면 2등.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참고로 중국 양쯔강 이남이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딱 한 군데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윈난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위치는 어디냐면요, 여기에 여기 중국의 남쪽인데, 여기가 세계에서 차를 처음 가장 먼저 재배하기 시작한 곳이에요. 윈난성. 차의 기원지라 그래요. 재밌게도 이제 여기는 차 재배에도 알맞지만 커피 재배에도 알맞아가지고 차보다는 커피가 요즘은 대세죠. 그래서 윈난성조차도 커피를 더 많이 재배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얘가 기원지니까 이름 정도는 좀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도 북동부 스리랑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인도 북동부 지역 여기를 봤더니 지역 이름이 아삼 지방이라고 불러요. 뭐 시험 문제에서 이 글자가 나올 수도 있기도 한데 위치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인도의 북동부 지역, 차를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섬 이름이 실론 섬이에요. 나라는 스리랑카. 그런데 우리가 실론티, 여기서 나오는 차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냥 섬 이름이 브랜드가 되어버린 거죠. 됐죠? 참고로 여러분들은 이제 차는 이렇게 발효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뭐 홍차냐 녹차냐 구분하기도 하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서 녹차 홍차 가릴 거 없이 그냥 차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 커피, 얘도 좀 별표 좀 해주세요. 커피. 자, 커피는 이제 사실은 원래 차하고 카카오하고 묶어가지고 기호식품이라 그래서 단원이 따로 있었어요. 뭐 따로 있다기보다는 농업이라 그래서 식량작물과 기호작물이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호작물은 좀 빠지고 그냥 각 지역별로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갔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커피, 뒤에서도 나올 거지만 우리 아시아에서도 커피 많이 재배하니까 체크 좀 잘 해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커피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커피의 1등은 독보적으로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자, 그 다음에 2등이 어디냐면요, 세계 생산량 2등이 베트남. 그 다음에 3등이 어디냐면요, 콜롬비아예요. 콜롬비아. 자, 그래서 1등, 3등이 남아메리카에 있어서 커피 1등 대륙은 남아메리카 또는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2등, 4등이니까 아시아가 커피 생산량 세계 2등이에요. 그것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베트남 하면 역시 커피, 인도네시아 하면 역시 커피.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형 마트 가면 있잖아요. 베트남산 커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두 골라가지고 먹는 사람들 보면은 베트남 커피도 자주 먹고 그러더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목화는 면화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면을 만드는 원료가 돼요. 목화, 면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목화는 중국 화중 지방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중국 화중 지방보다도 인도의 데칸고원 이렇게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인도의 데칸고원. 자, 그래서 인도의 데칸고원은 너무 위로 가버리긴 했지만 여기 일대가 지금 데칸고원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목화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항구 도시 뭄바이인데 옛날부터 면방지 공업이 발달했어요. 됐죠? 이것도 뒤에 가면 공업할 때 한번 언급할 거니까 미리 좀 알아두세요. 데칸고원, 인도 체크. 됐죠? 자, 이제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천연 고무나 사탕수수 같은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천연 고무는 고무의 원료가 되고요. 사탕수수는 설탕의 원료가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원료 작물이 되는 거죠. 됐죠?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열대우림 기후에서 주로 재배한다. 근데 아주 특별한 어떤 특산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언급은 따로 안 되어 있죠. 그냥 이렇게 정도만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지역별 농업 특색은, 자, 동아시아 지역은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뭐 앞에서도 많이 나왔던 용어지만 중국의 화남 지방. 자, 우리가 화는 중화 사상할 때 그 화예요. 그래서 화남이라 그러면 그냥 중국의 남쪽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화북 지방 뭐 또는 화중 지방 그런 말도 나올 거거든요. 그냥 중국의 북부냐 아니면 중부냐 아니면 남부냐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렇게 선생님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화중, 화북, 화남 그 구분이 뚜렷하지가 않더라고요. 뭐 자료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냥 그래서 대충 북쪽, 중부 지역 그다음에 중국의 남쪽 그렇게만 구분해도 돼요. 자, 그런데 중국의 남부 지역은 화남 지방은 기후가 따뜻하니까 벼의 이기작 1년에 농사를 2번도 지을 수 있고요. 하지만 중국의 북쪽으로 가면 이제 기온도 내려가고 강수량도 부족해지면서 쌀 농사에는 적합하지 않고 밀이나 옥수수 등 밭농사를 주로 한다. 그 다음에 몽골은 이제 스텝
물론 사막도 있지만요. 그래서 유목이나 관계 농업을 실시한다. 사실 몽골은 유목이죠, 유목. 그렇죠? 초원, 스텝이니까. 자,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는 주요 하천 주변의 충적 평야에서 충적은 물에 의해서 뭔가 쌓인 걸 충적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범람원이나 삼각주가 대표적인 충적 평야예요. 벼농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해 있다. 그 다음에 특징, 베트남, 타이 등은 벼의 2기작이나 또는 3기작까지 가능하다. 1년에 농사를 3번까지도 지어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자, 쌀이 주식인데 당연히 여기는 이제 화산 섬들이라서 이렇게 큰 강들은 별로 없어요. 섬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사에서 계단 모양으로 땅을 깎아서 논농사를 지어요. 다행히 여기는 연 강수량이 굉장히 풍부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물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가지고 충분히 벼농사, 논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단식 논도 굉장히 많은 편이다. 그 다음 남부아시아는 겐지스강 하류, 인도의 북동부 지역에 있는 게 겐지스강이었죠. 힌두교에서 신성하게 여기는 강. 그 다음에 인도 반도의 해안지대, 특히 방글라데시의 삼각주 등에서는 벼농사를 엄청나게 많이 짓는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쌀 생산량 2등이 인도였었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도의 데칸 고원에서는 목화를 재배하고요.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식량 작물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산량 대부분을 자기들이 소비한다. 자, 이걸 자급이라 그러죠. 자급적인 목적으로 쌀을 생산한다. 그래서 쌀은 국제 이동량이 제일 적었었죠. 넘어갈게요. 별거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몬순 아시아의 의식주 문화. 먹고, 그 다음에 입고, 그 다음에 주는 주거한다. 사람이 사는 집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는 우리가 정말 상식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나라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할 수는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정리하는 정도. 자, 우리나라, 일본, 중국의 북동부 지역은 주로 찰기가 있는 쌀로 그냥 우리가 먹는 쌀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 품종은 자포니카라 그러는데 자, 이것까지 구별하진 않고요. 어쨌든 자포니카라고 하는 쌀의 품종이 있어서 찰기가 있는 밥이 만들어진다. 그걸 이용한 게 대표적인 게 일본의 초밥이죠. 물론 우리나라의 쌀밥을 예로 들고 싶긴 하지만 이건 세계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중국의 남부나 또는 동남 및 남부아시아는 찰기가 적은 쌀인데 이걸 인디카 품종이라고 불러요. 뭐 쌀의 품종이니까 이렇게 이름 정도는 그냥 들어봤다 흔적만 좀 남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향신료를 많이 사용한다. 카레 생각하면 되겠죠. 자, 기온이 높고 습한 지역은 이렇게 음식이 살짝 상하는 것들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냄새도 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방부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향신료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써요. 자, 이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음식들로는 베트남의 쌀국수, 펄라고 부르고요. 사실 쌀국수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뭐 타이 또는 여기 뭐 미얀마, 뭐 인도네시아 쌀국수를 이렇게 먹는 지역은 굉장히 많죠. 뭐 쌀이 많은 지역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나시 고랭인데 나시라는 말은 인도네시아어로 쌀이라는 뜻이고요. 고랭은 볶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쌀 볶음밥. 그걸 이제 인도네시아어로 나시 고랭이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인도의 탈리 정식은 자, 우리나라의 한 정식의 인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라의 정식. 그쵸?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타이의 똠양꿍. 자, 우리 똠양꿍 이름 많이 들어봤죠? 똠은 타이어로 끓인다는 뜻이고요. 얌은 시큼하다는 뜻이에요. 신맛. 그 다음에 꿍은 새우란 뜻이거든요. 그냥 글자 그대로 새우를 넣어서 끓였는데 시큼한 맛이 나는 이제 수프인 거죠. 뭐 세계 3대 수프에 들어간다는데 뭐 아마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타이, 똠양꿍 뭐 이름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산지와 고원 지역에서는 유목을 통해 얻은 고기와 젖을 이용한 음식이 발달한다. 자, 우리가 시장 고원, 티베트 고원은 거의 한대 기후에 가까운데 그래서 사람이 살긴 살잖아요. 농사 짓기 힘드니까 이제 주로 유목 같은 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유를 끓인 수유차 등이 있더라. 됐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있는 뭐 그림, 사진 뭐 다 아는 거죠. 스시, 초밥, 일본. 그 다음에 베트남 쌀국수, 그 다음에 나시고랭, 그냥 인도네시아식 볶음밥. 됐죠? 넘어갈게요.
뭐 그 외에 살펴볼 건 없는 것 같고, 자 이제 전통 가옥. 자 얘네들은 뭐 정확한 이름보다는 기후나 지형과 같은 자연 환경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가옥의 특징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자 먼저 사합원은 이 사가 넉 사자거든요. 네 군데. 그래서 집에서 방이 있는 어떤 그런 벽들이 이렇게 아예 다 이렇게 막고 있는 이런 식의 가옥을 사합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는 사실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겨울이 굉장히 추운 지역은 뭐 여름은 당연히 별로 안 덥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예 집을 갖다가 벽으로 이렇게 건물 방으로 둘러싸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의 화북 지방의 전통 가옥 형태다. 그래서 사합원이라는 말보다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폐쇄적인 가옥 형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우리 고산가옥은 뭐 모르는 사람 없죠.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특히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지면에서 열기랑 습기랑 또는 뭐 이렇게 해충 같은 것들이 올라오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지표면에서 일정 높이 이렇게 띄워가지고 집을 짓죠. 고산가옥. 자, 그다음에 여기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참 그 지붕의 경사가 굉장히 급하죠. 빗물이 빨리 떨어지라고.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뭐 썩어버리니까요. 그다음에 바람이 잘 통하라고 창문은 굉장히 크고 집은 약간 개방적이죠. 약간이 아니라 개방적이죠. 뭐 뻔한 내용이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합장 가옥은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뭐 어렵다기보다는 뭐 약간 재미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합장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님들 만나면 이렇게 합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손을 모은 것처럼 지붕의 경사가 정말 뾰족하게 되게 급경사라서 합장 가옥이라고 불러요. 이름보다는 어떤 그런 지붕의 특징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여기 사진을 보면 그나마 티가 좀 덜 나는데 지붕의 경사가 지금 이렇잖아요. 이것보다 더 급한 곳도 있어요. 아니, 재료값이 많이 들어가게 왜 이렇게 지붕을 급하게 만들었을까? 자, 이런 곳은 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곳이에요. 자, 뜬금없이 문제. 전 세계에서 눈이 제일 많이 내리는 나라. 정답은 일본. 자, 우리가 앞에서 세계 기후 공부할 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북극이나 남극 근처는 춥기는 한데 너무 추워서 바닷물이 잘 증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연중 극고기압이 발달해 있으니까 눈이 잘 안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쌓여 있는 이런 이제 빙하 같은 것들은 뭐 몇백만 년, 몇천만 년 동안 계속 이게 눈이 쌓인 거지. 그냥 이렇게 1년만 따지면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은 적당히 추우면서, 그리고 눈은 주로 겨울에 내리니까 1년 내내 내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눈이 내리는 시기에 수증기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바람이 불면서 높은 산을 만나면 당연히 눈이 더 많이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 바로 일본의 서부 지역이에요. 서부 지역, 일본의 서쪽, 동해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곳 됐죠.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아시아 대륙이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불 때 북서 계절풍은 굉장히 차갑고 건조해요. 하지만 동해를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그려놓을게요. 동해를 지나는 동안 동해는 수심이 깊으니까 수증기를 공급받고요. 일본에 있는 높은 산맥에 부딪혀가지고 일본의 여기 서해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동해 건너편, 여기 지역이 눈이 엄청나게 내린다. 자, 저기는 한 해 동안 쌓인 눈을 보면은요, 많이 내리는 곳은 거의 10m씩 쌓여요. 뭐 1m 쌓이고 뭐 50cm 쌓이고 그렇게 여러 번 눈이 내려가지고 1년 동안 내린 눈을 더했더니 10m 정도가 되기도 한다. 상상이 잘 안 되죠. 말했잖아요. 일본이 전 세계에서 눈이 제일 많이 내리는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니까, 자, 지붕이 만약에 평평하다. 당연히 눈이 계속 쌓이다 보면 집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재료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경사를 급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전통 의복은 그냥 여러분들 그림 보고 그냥 대표적인 나라 몇 군데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전통 의복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뭐 옷을 만들어 입고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계절풍의 영향을 받으니까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하죠. 그러니까 대체로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는 옷,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의 북부 지역 같은 데는 굉장히 춥죠. 우리나라도 겨울에는 되게 춥잖아요. 그럼 겨울에는 보온이 잘 되는 두꺼운 옷을 입고요. 자, 대표적인 각 나라의 전통 의상으로는 중국의 치파오 딱 봐도 그냥 중국스러운 옷이죠. 그 다음에 인도의 사리와 도티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그림 보면 이름은 잘 모르더라도 그냥 너무 인도스럽잖아요. 그쵸? 이거 모르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베트남의 아오자이. 그쵸? 우리 베트남하고 점점 교류가 많아지면서 우리 베트남의 전통적인 의상.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름철에는 되게 햇살이 뜨거우니까 이런 모자도 갖추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미얀마의 론지. 사실 이건 베트남이랑 뭐 기후 조건이 비슷하니까 옷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론지를 내기엔 좀 힘들고요. 우리가 뭐 미얀마랑 교류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고로 베트남보다 미얀마가 더 가난하거든요. 자, 아무튼 미얀마의 론지라든지 아니면 필리핀의 바롱 등도 뭐 여름철에 더운 게 그걸 극복하는 게 전통 의상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림들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그때 가서 중국, 베트남, 인도 외의 다른 나라들 옷은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첫 번째 부분을 끝냈고요. 문제 해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공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자,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